이제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이고. 첫 번째로 이제 논의되는 문제가 대리권의 이제 범위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습니까? 요걸 묻고자 하는 게 대리권의 범위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의 경우는 시험에 내릴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게 법정 대리는 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냐는 거는 개별 법규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런 거는 물어볼 일이 없다는 것도 모른다고 해서 대리권의 제한이 없고, 따라서 시험하고 관련된 것은 임의 대리권의 범위인데, 임의 대리권은 숙고은행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이 되니까, 첫째, 이 숙고은행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습니까? 요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내 땅 팔아달라 이렇게 대리권 수여하면 일단은 땅 매매만 대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차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람이 중도금이나 뭐 계약금도 받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대금 지기를 좀 연계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요 대리인이 그 연계해줄 권한까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상 따져봐야 된다고 해서 새로 돌아가서 거기 이제 임의대리권의 그 범위와 관련해서 왼쪽 제일 밑에 언더라인 숙고은행 해석에서 확정해야 된다. 이때 우측에 제일 위에 올라가 41페이지. 이해가 그런데 이제 해석과 관련된 판례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언더라인 쳐놓고 3개 판례는 우리 시험에 워낙에 물어본 판례고요. 거기 첫 번째 판례는 요거예요. 이렇게 이제 토지 팔아달라고 예컨대 대리권을 수여를 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는 이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무슨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은 얘가 당연히 수령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는 이 사람이 내가 잔금이 조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잔금 지급기를 좀 연기해달라 요청했을 때 얘가 대금 지급기를 연기줄 권한 정도는 있지 않겠냐 해서 이게 제가 첫 번째 위에서부터 내분줄까지 언더라인 쳐놓은 거 하도 우리 시험에서 출제하는 판례예요. 시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문제되는 것이 해지할 대리권 있는가 판례 그 2개 언더라인 쳐놓은데 요게 또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요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이 갑이 을에게 건물 한 채를 매수해달라는 대리권을 수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갑대리인 을에서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고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임의 대리인이 이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갖는다고 보는가? 이런 걸 또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는 해지할 권한까지 없다는 건데 이유가 아주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조금 전에 그 판례 뒤쪽 판례 자세히 썼다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내부적으로 위임계약체를 하고 건물 좀 매수해달라. 그 다음에 저 일처리 원만하게 하라고 이제 대리권이 수요가 됐어요. 그러면 건물을 매입하는 매매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것은 일처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바로 뒤에 나오다시피 임의 대리권은 소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 이걸 내부적으로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 일체를 원만하게 잘하고 대리권 수였기 때문에 위임계약이 종료가 되면 대리권만을 별도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게 대리권 소멸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사례에서 계약이 성립됐다. 위임계약 종료됐다. 그럼 임의 대리권이 이미 소멸이 됐는데 더 이상 이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없다 그 이야기고 따라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가로친 2번으로 넘어가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문제가 마지막 하나 남아있다는 거. 이처럼 이제 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숙고은행이 이제 해석 문제로 기착이 되니까 방금 지적했던 판례들을 딱 점검을 하되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지금 이 갑이 을에게 분명히 대리권을 수여한 것은 명확해요. 분명히 대리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숙고은행을 해석을 해보더라도 도대체 뭐 하라고 대리권 준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말이야. 분명히 대리권 준 거는 명확한데 이런 대리인을 글자 그대로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 거라고. 요즘에 이제 이민 등을 많이 가기 때문에 갑이 대한민국에 건물 한 채 놔두고 호주로 이민 가면서 친인척한테 부탁했다. 내 건물 관리 좀 꼭 잘해줘. 나 호주 가 있는 동안 하고 가더라. 도대체 그러면 건물 내가 임대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건물 훼손되면 수리만 하라는 건지 팔아도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 이런 경우. 그러면
이런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대리인도 얼마나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민법은 마지막 118조에다가 다음과 같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충기를 규정을 놔두건데 이것도 시험에서 그렇게 기초문제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먼저 이제 이런 애들이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현상같이 유지시키는 거니까 요 건물이 미등기 상태다.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등기 신청을 한다든가 또는 갑이 병에게 1억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 일반적인 채권은 시효기간이 10년이죠. 여기 소멸이 되니까 이 권한이 부여한 임의대리인이 소멸시효를 뭐 하자? 중단. 그러면 얘한테 돈 갚아라 권리행사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한테 권리행사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켰다. 그럼 권리가 보존이 되니까.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존행위로서 이런 거는 제한 없이 대리가 허용이 될 때. 그것이 이제 이용행위 개량행위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법조문에는 이제 이용행위 개량행위라고 돼 있으나 요걸 싸잡아서 관리행위 이렇게도 표현해요. 다른 물권법 등에 보면 이제 관리행위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용 개량행위를 싸잡아서 이 이용행위는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이용행위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 건물을 권한이 부여한 임의대리인이 뭐한다? 임대한다. 이런 임대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용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개량행위는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가 개량행위니까 대표적으로 얘가 저 무이자 소비대차로 1억 원을 빌려줬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1억 원 빌려줬다. 요거를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대리인이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꿨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그 권리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니까 이런 게 개량행위인데 여기에서 주로 물어보는 것이 요거는 무제한 대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행위는 허용이 되니까 예컨대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마지막이야. 이용 개량에서 뒤쪽 언더라인 따라서 자주 물어보는 거죠. 본인이 은행에 예금을 해놨는데 그걸 권한이 부여한 임의대리인에 찾아서 주식으로 바꿨다. 그러면 주식 투자 잘하면 떼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권한이 부여한 임의대리인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권리 성질을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또는 본인이 전답을 가지고 있는데 권한이 부여한 임의대리인이 택지로 만든다. 본에게 물론 이익은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대리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니까 아무리 본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이런 거는 대리할 수 없다. 그 이야기고 만약 하게 되면 그 밑에 언더는 앉혀놨지만 자기 범위를 넘어섰으니까 무권대리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118조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규정이 안 돼 있다 그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처분행위는 권한이 부여한 임의대리인이 할 수가 없음. 본인 소유 저 부동산 아예 매각하든가 뭐 저당권 설치가 돈을 빌린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심하자고 말이에요. 이처럼 처분행위는 권한을 부여한 임의대리인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느냐? 이용행위로서 임대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를 한번 떠올려보면 임대차는 이제 651조 1항에 옛날에는 초장기가 20년으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요게 2013년도에 위헌결정을 받아서 지금은 임대차 초장기 제한은 사실상 없어졌죠. 위헌결정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20년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 했는데 여기 위헌결정 받았기 때문에 초장기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권한이 불분한 임의대리는 분명히 처분행위 뭐하니까 처분 권한은 없지요. 근데 뭐는 가능해요? 이용행위로서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할 수는 있다고 말이에요. 본인 소유 부동산 임대를. 그럼 이 경우에 장기 임대차, 존속견이 뭐 20년, 30년짜리 임대차 달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만약 그리 되어버리면 얘는 처분 권한이 없는데 사실상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따라서 저로 돌아가서 거기 나번 이용행위에서 가로 열고 닫고 보세요. 예컨대 임대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단 권한이 정해있지 않은 임의대리는 처분 권한은 없기 때문에 단기 임대차만 허용이 돼요. 거기까지 이제 딱 머릿속에 담으시고 장기 임대차를 해버리면 사실상 처분하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다니까 그거는 임대차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결부해서 기억딱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
요게 이제 옛날에는 시험에 별로 안 나왔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대리권 남용이 이제 자주 나오니까 잊어먹으면 계속 나오니까 지금 대리권 남용은 간단히 줄거리가 지금 이런 건데 이 대리인에게 분명히 대리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얘가 갑대리인 의리요 현명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졌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의 대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이런 거를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을 남용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죄라고 여기서 저 묻고자 하는 거는 이거요. 이처럼 이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이 경우는 본에게는 불리한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가, 이걸 묻고자 하는데 일단 원칙부터 점검을 해보면 원칙은 당연히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여기서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 이유가 뭘 같나요? 얘가 뭐 했으니까? 현명은 했으니까. 갑대리는 현명했으니까 뭐는 가지고 있다? 대리 의사는 가지고 있다는 거. 계약책은 네 가지만 이로부터 벗어야 되는 권리는 얘한테 주겠다. 이런 의사는 가지고 있으니까 현명한 이상 대리사는 있으니까 설사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해서 본에게 불리하더라도 원칙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원칙 딱 전제하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대리권 남용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하나 갖고 그게 1985년도 전두환 정권 후반기에 발생이 된 서울에서 발생이 된 상업은행 김동겸 대리 사건인데 요게 이제 사례로도 많이 대리권 남용하면 모델에 사례로 이 사건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이 갑이 상업은행이고 요 우리 상업은행 서울 해화동 지점 대리 김동겸 씨고 이 병이 사채업자이고 사채업자로부터 수백억 원의 돈을 입금 끄집어들인 다음에 요거를 이때 당시 명성그룹 회장 김철호 씨 사업자금을 빼돌리는 사건이 1985년 전두환 정권 후반기에 발생이 돼서 우리 사회를 한 6개월 동안 들었다 놨다 했는데 그럼 문제는 이제 이런 거라고 말이요. 이 사람도 물론 형사상 이제 처벌받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민사상 나중에 이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사채업자가 상업은행에 대해서 니네 은행에 내가 얼마 입금해놨으니까 반환해달라 책임 물었을 때 상업은행은 사채업자 입금한 돈 만져도 못 받겠죠. 다 빼돌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 책임 있는가 요걸 묻고 있는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상업은행이 본인이고 얘가 상업은행이 뭐이고 대리인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현명이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알겠죠? 현명이 안 돼 있으면 대리의사가 없으니까 얘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현명이 돼 있으면은 설사 본에게 불리가든 이익이 되든 불문하고 원칙은 여기 책임지는 거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현명의 방법이 꼭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은행에 가보면 은행의 담당자가 나는 상업은행 대리인 아무개입니다. 명시적으로 현명은 안 해요. 근데 은행 객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왼쪽에 표차를 달고 있고 객관적 정황으로 물어볼 때 요 우리 상업은행의 대리인으로서 입출 근무 담당한다는 것은 주의 정황을 물어볼 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묵시적으로 현명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경우 이제 입금을 받았는데 요걸 김철호지 사업소를 빼돌렸기 때문에 상업은행 본에게는 불리한 경우지만 원칙은 누가 책임져라? 상업은행이 책임져라. 반환 책임지라는 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여기 사료도 안 썼다시피 원칙은 어쩔 수 없어요. 대리사가 있으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불리한 경우로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 원칙을 언제나 관철시키면은 요 사례에서도 아시다시피 본에게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악의의 상대방으로부터는 본인을 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해서 나오게 된 것이 우리나라 대리권 남용의 법리라고 하는 건데 저번 주 첫 번째 주에 비진입 표시할 때 잠깐 한마디 해줬어요. 요 경우에 그러면 이론상 놓고 보면 대리사가 있으니까 일단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어떤 근거에서 본인을 보여줄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 학설 판례는 여기에 몇 조를 적용시키자. 107조 1항 단서를 6조 적용시키자. 비진입 표시가 유해주로 무효인 경우
상대방이 소유자 진위하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상대방 보호 필요성이 없으니까 진위한 의사표현을 무효로 보자. 이 규정이 이제 형평에 부합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유사한 경우는 이걸 유추 적용시키자. 그 대표인이 대리권 남용이다. 그때 짚어주고 넘어왔는데 이걸 대입시키자는 거. 그러면 여기 김대리가 입금받은 돈을 김철우지 사업자를 빼돌은 것은 은행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런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이 뭐였거나 107조 1항 단서 알았거나 악이란 소리죠.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과실이 있다 이야기고 이런 거는 보여줄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대리인 효력이 본에게 미치는 걸 부정함으로써 본인을 보호를 해주자 그 말이에요. 대신 그 반대 선의 무과실인 경우 이 녀석의 배임적 의사를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으면 원칙 그대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결하자 그 말이에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자 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여기 사채업자가 패소당했어요. 옛날에 한번 가르쳐줬다 할게요. 왜냐? 이 경우는 통상 은행 이자보다도 고리 이자를 주겠다고 꼬셨고 김대리가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은 70년대 말까지 우리 은행에서 사용했던 통장이 수기 통장이었는데 우리가 만 원 입금하면 은행 직원이 통장에다 참 까마득한 원시사에 있던데 만 원 쓰고 일수도장 찍듯이 도장 딱 찍어주고 손으로 다 썼다는 거예요. 이게 통장이 이제 불편하니까 80년도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요걸 이제 없앴어요. 근데 요 사건은 85년도니까 수기 통장이 우리 은행에서 사라진 지가 5년이 지난 시점인데 수기 통장을 또 발행해 준 거예요. 손으로 써가지고. 그럼 사채업자가 뭘 눈치챘을 거라고 말이야. 통상 이자보다 고리 이자를 줬고 이때 은행에서 사용자한테 수기 통장 발급해 줬다 그 말은 뭘 알았다는 거죠. 알아서 하고 여러분. 따라서 그 뒤쪽 판례도 다 이런 판례더라 이거. 그 언더라인 쳐놓은 것도 마찬가지고 99년 1월 10일자 판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컨대에서 A 털어놓은 것도 요 사건이고 똑같은 사건이지 않을까. 은행 금융기관 임직원일까. 그러니까 사례가 이런 게 나오면 대리권 남용 물어본다고 빨리빨리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나요? 대리권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좀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 대리권의 범위. 둘째, 대리권 남용. 세 번째, 대리권 제한. 여기서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논의되는 문제가 자기계약 쌍방대리 문제입니다. 보통의 대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갑이 을에게 토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었다. 그럼 얘가 이제 요 상대방을 찾아서 얘하고 머리 맞대고 매매를 할 거라고 말할게. 사람 머리수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기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다. 이자가 이제 매도원의 대리인데 명칭이 지금 자기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유추하세요. 자기하고 뭐 했다는 글자 그대로. 누가요?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 지하고 계약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매도원의 대리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가 뭐가 돼버렸다. 매순이 됐다 그 이야기야. 자기가 사겠다고 자기하고 계약 치렀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 혼자 앉아서 매매했다 그 이야기잖아. 왼쪽 손으로는 매도원의 대리인을 자기를 가지고 우측 손으로는 자기가 뭐가 돼서 매수인이 됐어. 그래서 자기하고 계약했더라. 자기 계약 그래. 혼자 앉아서 매매했다. 그러면 결론 아까 잠깐 이런 말 했어요. 사자하고 달리 대리는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하더라? 대리인이. 그래 팔아달라 그러면 시가 1억짜리도 얘가 모든 의사결정 다 하니까 8천만 원 판다 이렇게 의사결정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니까 뭐 8천원 자기가 사요. 얘 박살나잖아. 자기 계약은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원칙 해서는 안 된다. 금지. 뭐 쌍방대리라 뭐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팔아달라. 얘는 거꾸로 뭐 해달라? 사달라. 따라서 얘가 매도인, 매수인 양쪽 모두를 대리해서 혼자 앉아서 매매한다. 이런 것이 쌍방대리. 당연히 의사결정 얘가 다 하니까 두 본인 중에서 두 사람이 다 이제 본인 되겠죠. 대리권 다 줬으니까. 두 본인 중에서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이론적으로 의사결정하면 둘 중에 누군가 또 이익을 침해당하잖아. 그러니까 쌍방대리도 본인 이익을 침해할 염려에서 금지. 이해했나요? 따라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 이익을 침해할 염려에서 금지시키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으면 허용. 그럼 어떤 경우가 침해할 이익이 없는 혹 있잖아.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허락이 있는 경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외울 필요도 없고 대신에 채무이행만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여기 저 채무이행은 왜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냐?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단순히 결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고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등기 신청, 상식적인 이야기고 토지에 대해서 매매했다. 두 사람이 매매대금 1억 원 다 결정을 하고 매도인이자 소유권 이전 채무 부담하고 채무 이행하려면 등기 신청해야 되고 근데 실무에서 중개업자들 즐겨 써먹니까 거래하는 법무사 불러서 양쪽 모두를 병법무사가 대리해서 등기 신청, 쌍방 대리 그러더라도 얘가 양쪽 모두 대리하더라도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익 침해할 일 없잖아요. 요 매매대금 이미 정해져 있잖아. 소유권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기 신청하니까 요거는 지금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단순히 결제만 하잖아요. 얘가 매매대금도 수도 정할 수 있어야지 누군가 이익을 침해하겠지만 뭐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그래서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얘 들어오는 것도 다 눈도장 찍고 두 번째 얘도 머릿속에 담고 금전출납부 대리권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계약 얘니까 우리 시험에도 그거 나왔잖아. 다들 점검 딱 하고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번 효과 그 판례 2004년도 거 점검 딱 하고 우측 마지막 공동대리. 공동대리는 아주 쉬워요. 요거 하나만 시험에서 물어볼 거예요. 여기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명의 경우가 있다는 거. 이런 경우는 원칙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니까 이런 거를 단독 대리, 각자 대리 이리 이야기하죠. 이게 원칙이다. 점검 딱 하고. 근데 이제 외적으로 공동대리가 이제 성립되는 경우도 있는데 임의대리 같으면 수권에 의해서 공동대리가 성립되겠죠. 니네 둘이 공동으로 대리하라? 그러면 공동대리가 되고 법정대리는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법정대리는 1차적으로 누가 되고 증권자. 증권은 이제 공동으로 행사하니까 부모 두 분이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법정대리 증권자인 경우가 법정대리에서 공동대리가 성립되는 경우고 따라서 원칙, 단독대리 원칙 예외적으로 이런 거 공동으로 성립하는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 낼 일 없죠. 대신 이제 여기 이제 공동대리 했을 때 공부 처음 한 사람들 공동은 뭘 공동으로 하는 건데 그거나 좀 이해하면 되고 뭘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이야기야. 사자하고 달리 대리는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더 한다? 대리인이 의사결정 얘가 한다니까. 그래서 공동대리는 뭘 말한다? 공동으로 의사결정한다. 그게 공동대리고. 그러니까 대리권의 제한이고. 원래 단독대리가 원칙이니까 토지 팔아달라 그러면 누구에게 얼마에 어떻게 팔까? 두 놈이 서로 협의할 필요 없잖아요. 단독으로 의사결정하면 되는데 공동대리가 되면은 공동으로 의사결정해야 된다니까요. 얼마에 어떻게 팔까 서로 협의해야 돼. 그러니까 을을 기준으로 하면 단독으로 의사결정 못하고 얘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이자 대리권이 제한되는 셈이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하면 원래는 단독대리 원칙이야. 단독으로 의사결정하면 되지만 공동대리 하면 얘하고 또 협의해야 되니까 얘 대리권이 제한되고 그런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 다음 대리권의 소멸사는 시험장 알고는 가야 돼요. 특히 가로치는 3번 유념하세요. 본인 사망, 대리인의 사망, 임의대리든 법정대 공동적 인증된 소멸사인데 세 번째 거. 대리인이 성년, 후견, 계시가 되거나 또는 파산 선고 받은 경우 단 이거는 대리인이 된 이후에 성년, 후견, 계시 심판을 받거나 파산 선고 받은 경우를 말해요. 원래는 이제 똘망똘망 능력자였기 때문에 믿고 일처리 맡겼는데 대리인이 된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계시 심판을 받더라. 그 믿음이 안 가잖아. 일처리 능력이 없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시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뭘 조심해야 돼요. 제한 능력자에 보면 한정후견 계시 심판을 받은 피한정후견인도 제한 능력자에 해당이 돼요. 근데 한정후견 계시는 대리권 소멸사유 아니에요. 성년후견, 피성년후견하고 피한정후견은 능력의 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 피성년후견에는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피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서 성년후 개시심판 하잖아요. 근데 한정후 개시심판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가 부족한 자. 부족한 자라도 한정후 개시심판 하면 그 심판 받은 자가 피한정후견이잖아요. 그
비한정국에는 원칙적으로 능력자가 되잖아요. 관적으로 다 법률행위 하니까. 그래서 한정국의 계시는 여기 대리권 소멸사유 아니고 뭔만 성년후견 대신만.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의들의 특이한 소멸사유는 거의 1번에 기초적 법률관계가 아까 말한 원인된 법률관계를 말해요. 거기에 종료되면 임의대리권은 굳이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의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니까 이 수권행위를 대리인이 대리하기 전에 수권행위 처리해버리면 임의대리권이 소멸되는 거죠. 이 두 개는 법정대리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어요. 알고는 시험장 가야 되니까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 이제 대리 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뭐니 해도 대리 행위의 핵심은 현명주의 원칙이었죠. 대리 전반을 통해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 이제 갑대리 내리고 현명하고서 대리 행위 하니까. 여기 이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되는 대리 행위의 첫 번째 핵심은 현명주의 원칙.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렇게 갑대리 내리고 표시한 것이 뭘 의미하는가? 대리인이 뭐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대리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이렇게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니까 요거 구별 다시 한번 정확히 하고 현명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큰일 나쁘라. 이 말은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만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논리가 되어버리니까. 그럼 아까 가르쳐줘.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한 경우는 본인에게는 불리한 경우죠. 그러면 그 경우는 얘가 책임을 안 져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요?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대리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하니까. 따라서 이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이익이 되든 뭐가 되든 불리게 되든 현명한 이상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한 경우도 원칙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논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 의, 다시 한번 뒤쪽 구절.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대리행위 효과를 기속시키는 의사, 대리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떠난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거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 그 다음에 현명의 방법, 제한이 없다. 서면으로, 구두로, 명시, 묵시로 아무렇게나 된다. 점검당하고 뒤에 넘겨서. 가로천 2번. 잠깐 칠판 보세요. 지금 가장 전형적인 현명의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명의 방법은 나는 갑 대리인 의리화한 다음에 이 계약서에 대리인의 인정을 꼭 날인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가장 전형적인 현명의 방법이 본인의 이름도 갑 표시하고 자기 대리인 이름 을도 표시하고 이렇게 이게 가장 전형적인 방법인데 이 현명을 한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는 말이야. 이런 의미지 않겠냐가 말이야. 갑대리인을 표시하는 것은 이 계약처에는 비록 내가 하지만 이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가는 얘한테 주겠다. 요걸 표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계약처는 내가 하지만요. 요 계약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거기에 법률행위 뭐라고 써서 한자 해가지고 타인성을 표시한다 그랬어. 현명하는 것은 이 법률행위의 타인성을 표시하는 거라고 말이야. 이 계약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는 거다. 요걸 표시하는 걸 말한다 그 말이야. 그렇다고 보면 굳이 현명을 할 때 본인이 갑이라 그래서 갑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야. 뭔만 알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느냐. 얘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놈이 갑인지 A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얘가 대신하고 있다. 그것만 알 수 있도록 해주면 현명 요건은 갖춘 거예요. 그 말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판례가 즉 거기서부터 본인 이름이 백지라도 타인성을 표시만 있으면 현명 요건 충분된다. 따라서 요 판례가 우리 시험에 나온 거이고 그 정리 따박따박하고 줄기 잡아서 해. 따라서 대리인이 매매 위임장 제시했다고 줘놨죠.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이런 사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임장 제시해서 했으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뭐하고 있다? 대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 요거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명을 한 거라 그 이야기야. 뭐 알겠나요? 요 갑 요걸 명확히 표시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다음 거기에 박스 타인명의 법률행위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고 저번에 미리 저번 주 가르쳐 줬죠. 여기서 한 10분 이상 나온다 시험에. 다시 칠판 보세요. 이것도 A라고 하면 또 헷갈리니까 여러분 똑같이 써놔야 돼요. 뇌 구조가. 가불평. 이 을란 놈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얘가 행위자. 명확하겠죠? 근데 누구 이름으로 했다? 지 이름 말고 갑의 이름으로 매매했다. 그 이야기죠? 이런 게 저 타인명의 법률행위인데, 타인명의 법률행위인데. 덥긴 덥구만. 이게 이제 타인명의 법률행위인데, 가장 이제 급선무는 이런 거라고 그랬죠. 모든 계약관계는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법률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1번 항상 당사자를 찾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이 누구고 명의인이고 얘 이름으로 매매했으니까 얘는 누구고 행위자고, 그러면 이 명의인하고 당사자 두 놈 중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두 사람 중에서 먼저 이제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당사자를 확정해 줘야 되는데, 그에 관한 판례가 일단 읽어야 될 건 나왔고, 저번 주 가르쳐 준 거 가로 1. 저번 주 가르쳐 줬잖아요. 먼저 자연적에서 행위자하고 상대방 두 사람 일치한 의사가 있으면 일치한 의사도 당사자 확정. 자연적에서 불가능하면 2단계 무슨 해서 기본적에서 누구 시각에서 상대방, 그 뒤쪽에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뭐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규범적에서 고려 해석하고. 이게 이제 지겹도록 나오니까 재미없더라. 그래서 가로친 2번. 대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의사를 상대방에 가지고 있는 거. 요거 냈더니 또 속은 사람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이야.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것도 무슨 해석 일종이요? 자연적에서. 계약을 누가? 상대방이 대리를 통해서 누구하고? 본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했다. 그러면 자연적에서 계약을 당사자는 누가 된다? 본인과 상대방. 당사자가 되죠? 근데 이때 뭐에 속지 말자. 대리권의 유무하고는 상관없이 그 말에 속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야. 대리권이 없어도 그럼 무권대리가 되죠?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본인과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에만 속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당사자를 확정을 지었을 때 2번 제목을 잘 뭐라고 그랬어? 2번 제목에 눈을 읽었고 뭐라고 됐어요? 누가 당사자로 확정되는 경우? 명의자. 얘가 이제 당사자로 확정되는 거는 낼 게 없어. 보통은 매매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이 명의인이 뭐로 확정이 됐다? 당사자. 당사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로 돌아간다? 얘가 당사자. 얘는 매매했지만 누구 이름으로? 지 이름 말고 얘 이름으로. 그럼 이게 뭐로 돌아가요? 대리. 이게 이제 대리로 연결이 된다고 말할게. 확인했나요? 이것도 이제 둘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 판례가 나왔다. 첫째, 가로치 1번. 얘한테 뭐가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는 경우. 잘 7번 보세요. 지금 이 경우에, 다시 하게요. 알지도 못하면서 안면으로 의용공 해봐 실력 안 되니까. 대리는 기본으로 세 문제 이상이 나와요. 워낙에 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리를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은 대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아는데, 아킬레스건이 좀 있어. 뭐가 아킬레스건이냐 그러면 당사자를 찾지를 못한다는 게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판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게 다 외워요. 무권대리, 표현대리라는 판례 다 읽고 다니고. 그러면 내면 귀신같이 맞죠. 근데 기초 물어보면 다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타인 명의로 법률행하는 경우 요즘은 많아요. 저번에 무료 특강할 때도 책자에서 가르쳐 줬잖아. 그때는 권한 없이 타인 이름으로 매매했다 이런 거. 그 책자 찾아서 확인하고.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 당사자가 이제 해석 결과, 당사자란다. 명의인이 이제 당사자로 확정이 됐어요. 계약처럼 누가 했고 얘가 했고 행위자고. 그럼 이게 이제 뭐냐? 대리가 되잖아. 이렇게.
우리 지금 이거 배우고 있잖아. 매매는 얘가 하고 누구 이름은 지 이름 말고 얘 이름으로 하는 거. 이게 대리잖아. 이제 보통 대리는 변명을 할 때 어떻게 하고 각 대리인 의리호 이렇게 하고 지 인장을 꼭 읽는데 여기선 요게 빠져있다는 거야. 얘 이름으로만 지금 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현명 요건을 충족 유효한 대리인으로서 얘가 책임지는가? 요게 일단 시험에 나왔다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대리라고 불러요? 서명대리 요리 이야기를 해. 요 경우는 얘한테 대리권이 있는 거요. 이 대리권 이거 구별 칼같이 해야 돼요. 얘한테 그냥 대리권이 있고 이런 경우는 거기 이제 판례 봐보세요. 얘 들어놓고 그 예컨대 의리 요 서명대리 이해 모를 것 같은 얘 드러났어요. 예컨대 의리 자신이 가빈의 행사가 있고 마지막 시험에 나오는 그 판례 봐봐. 즉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님을 표시해서 의사 표시할 필요는 없고 누구 명의로 할 수 있다? 본인 명. 이렇게 여기서 뭐가 지금 생략이 됐다는 거예요. 요거는 왜 생략이 됐는 그렇게 보통의 경우 달리. 근데 이런 것도 우리 판례는 무엇으로 본다는 거예요? 유효한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얘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가로치입은 둘로 나누어서 권한 없이 본인 명의를 사용해서 본인 것처럼 행사하고 본인 명의로 법령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로치 1번과 달리 이 경우는 대리인에게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둘로 나누었을 때 가로치 1번은 대리권이 있으니까 가로치 2번은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 그러면 이제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뭐로 돌아가야 되지만 무권대로 돌아가야 되지만 혹시라도 표현대리가 성립돼서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요게 이제 우리 시험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기본 대리권이 없는 걸 제일 밑에 언더리 한번 봐보세요. 판례는 표현대리 적용을 부정한다 그랬죠? 표현대리도 성립이 안 되니까 본인이 전혀 책임질 필요 없다는 건데 126조 표현대리 참조해서 2000년 6월 28일 판례 써놨죠? 자, 50페이지로 넘기세요. 50페이지로.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찾나요? 거기 보면은 2002년 6월 28일자 판례가 5줄 써있죠? 그 판례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50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에 그 2002년 6월 28일자 똑같은 판례 있잖아요. 날짜하고. 그죠? 이게 이제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따가 요거를 한번 연결지어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요. 포리해 놓자고 말이요. 그 뒤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 45페이지 제류로 넘어가서 115조도 지겹도록 시험에 출제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통 경우 이제 얘가 이렇게 현명을 하면 여기 이제 대리사가 있으니까 모든 책임 얘가 지고 나는 이제 당사자와 책임을 필요가 없는 건데 얘가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이름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대리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본인이 하등 책임질 필요가 없고 모든 책임은 그대로 누가 지는가? 대리인이. 이 경우는 얘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법 115조 본문 조심해야 돼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거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일부러 이렇게 놨죠. 이렇게. 요거 조심하는 소리예요. 요거 본다. 요거를 뭐로 바깥쪽에 잘하고 추정한다로 해. 추정한다로 해. 그 여기다 일부러 붙여놓은 거라니까 요거 조심하시라고. 요 본다를 추정한다로 바깥 잘하니까 이거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본다는 뭘 말하고 간주. 이게 추정하고 반대로 본다 법조문에 요 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발생된 법률효과를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번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추정은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효과를 뒤집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교재에 뭔만 그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꼭 따라붙는 거지. 따라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 효과를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근데 법조문에 본다 간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따라서 입증 책임 누구에게 이 말은 나올 수가 없죠.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나서 바깥쪽이 자니까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본다 조심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풀어서 물을 때가 그 밑에 언더라고요.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이 경우는 본다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 얘한테 책임을 묻겠죠. 이렇게. 얘가 당사자로 간주가 되니까. 이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나는 내심으로는 실제로는 본인을 위한 의사가 있었다. 근데
현명을 깜빡하고 뭐 했다. 나 자신을 위한 의사는 없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 차고리로 뭐 할란다? 취소할란다? 여기 허용이 되는가? 이렇게 묻는데 안 되는 거요. 왜냐? 요거는 투쟁이 아니라 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반대의 증거를 해줘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 그래서 그 다음 줄 언더를 지금 조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5조 단서, 얘가 현명은 안 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없다. 그럴 때는 유효한 대리인으로서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고, 그 언더는 점검 딱 하고, 대리인의 능력과 관련해서 대리인을 할 때 대리인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법 117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주 물어보는 조문이에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111조에서 미성년자든 피성년 후견인이든 피한정 후견이든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대리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면 원래 제한 능력자들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제한 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당해 법률행위를 원칙 취소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경우는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 대리행위를 단독으로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예컨대 본인도 제한 능력자 자신도 대리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지겹도록 물어보니까 점검 딱 하고, 따라서 결론은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누가 그대로 진다? 본인이. 그러면 왜 우리 민법은 117조에서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가? 이유는 이 제한 능력자가 아무래도 사무처리 능력이 뒤떨어지니까 시가 1억짜리 토지를 8천만 원에 매매하고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할 건데, 이 불이익은 얘가 입는 게 아니라 모든 불이익은 누가 입는다? 본인이.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보호 정신에 반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얘가 불이익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 117조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길에 가로친 2번 점검하세요. 의사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따라서 이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도 없는 경우는 이 대리행위는 무효가 되니까 이 경우는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는 거예요. 제한 능력만 필요가 없죠. 의사 능력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원래 의사 능력은 여러분 같은 자연인이 법률행위 할 때 최소한도로 갖추고 있어야 될 정신 능력이에요. 의사 능력이 없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돌아가니까 그거 점검하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 문제가 있어서 116조 다시 원점으로 돌아.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나요? 대리행위에 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논란이 되는 게 첫째 뭐이고 가장 핵심 대리행위 핵심 현명비 원칙 딱 점검하고, 두 번째 뭐 대리는 능력, 대리행위에서 논란되는데, 세 번째 대리행위 이제 하자 유무 문제, 마지막 세 번째가 그게 이제 116조 1항인데 눈으로 읽어보세요. 의사표 저러기, 의사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을 인해서 영향을 받을 건 그 사실 의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이걸 이제 줄여서 그 의사흠결이 뭔지는 다 이제 알았겠죠? 비준위표, 저위표 착오를 싸잡아서 표현할 때 의사 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116조 1항을 싸잡아서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원래 대리행위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요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요 이야기예요. 요 말은 이때 이제 거기 98년 2월 27일 판례가 그 밑에 인용이 됐는데, 요게 이제 이중매매하고 관련이 있는 판례라고 말이야. 동시에. 그래서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사례 문제에서도 자주 이제 언급되는 판례인데 잠깐 짚어보세요. 지금 이중매매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갑의 토지 소유자 제1매수인 매매를 했다. 매매를. 근데 얘가 중도금 등을 지급받은 이후에 다시 병하고 이중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중매매의 경우는 얘가 이제 배명에 적극하다면 무효다. 우리가 앞에서 변보가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판례는 얘가 제2매수인데 제2매수인이 직접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하다만 것이 아니고 이제 누가 대리인이
A가 제2매수는 대리인이요. 연파했나요? 요 대리인이 대리인이라니까. 얘가 꼭 매매할 필요 없잖아. 바쁘면 시답을 하면 되지. 이 제2매수는 대리인이 이자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거야. 본인 제2매수는 가담 사실이 없고.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116조 1항에서 대리행위 하자 의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대리를 표준 판단하니까 얘가 이자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있으면 제2매수는 본인은 적극 가담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요거는 반세일 있어서 뭐가 된다? 무효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중매매에서 요 116조 이런 거 하는데 이 판례가 관련 문제로 같이 출제가 되니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가로치기 2번은 사기 강박은 앞에 언더란 뒤에 언더란 비교 잘하세요. 또 이야기하지만 다시 칠판 보세요. 지금 116조 1항은 사기 강박 같으면 이걸 묻고 있다고 말해요. 지금 대리의 칠판 보라니까요. 116조 1항은 대리행위 하자 의무는 대리를 표현으로 판단한다 요 얘기니까 사기 강박 같으면 얘가 아무리 본인을 1000만 번 사기 강박 하더라도 얘가 사기 강박 당하지 않는 한 사기 강박 이후로 이자 사기 강박 이후로 요거 취소 못 한다는 거예요. 사기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게 합니다. 의사결정 누가요? 대리인이 하잖아. 얘가 사기 강박 당해야죠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116조 1항에서 상대방의 사기 강박 이후로 요걸 취소를 해요. 물론 취소권은 누가 갖고? 당연히 본인이 갖고. 본인이 갖잖아. 모든 권리는. 이미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대리권의 수요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지금 116조 1항은 대리행위 하자 의무는 예의를 표현으로 판단한 이 규정이죠. 사기강박 같으면 이렇게 사기강박 당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대리인 쪽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말하는 거야. 근데 아까 첫 번째 시간 마지막에 이것보다 더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거꾸로 얘가 이렇게 사기강박을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요거는 116조 1항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한 경우 요거는 제3자 사기강박인가 요 문제로 들어가는데 제3자 사기강박은 아니니까 요거는 얘는 당연히 취소하죠. 이거 구별처라는 거예요. 그 뒤쪽에 다시 써놨잖아. 제일 밑에 언더라인. 따라서 그 앞에 언더라인 안 쳐있는 거 보세요. 116조가 그 위에 언더라인이고 116조는 대리인 쪽에 있어서 하자 의무에 가는 것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거꾸로 상대방에 대해서 뭐한 경우 사기강박한 경우에는 116조 1항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110조 1항이 적용되는 거니까 110조 2항도 아니고 구별 잘하세요. 그 비교 정리하라 그 말이야. 가로치기 2번은. 그 다음 외가 하나 있는데 자 7번 보세요. 이처럼 이제 116조 1항에 의해서 대리행위 하자 의무는 대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요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다는 거. 그게 116조 2항인데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을 했는데 본인이 대리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했다는 거. 지시까지. 이때는 이제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을 가지고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야기입니다. 담보 책임을 떠올리세요. 담보 책임을. 이 건물에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다. 물건을 하자. 목적물 자체 물적인 결함에 따라 엔도받고 보니까. 그러면 물건을 하자. 하자 담보 책임 묻죠. 하자 담보 책임 물려면 매수인은 뭐 해야 돼? 무과실 해야죠. 하자했던 걸 모르겠고 뭔데 과실도 없어야 돼. 그래야지 얘한테 담보 책임 묻잖아. 물건 하자에 대해서. 권리 하자는 무과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요거를 이제 이 사례에다 대입시켜놓고 시험에 낸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이 갑이 을에게 건물 한 채를 칠판 보세요. 매수해달라는 대리권을 수여를 했어. 그 책에도 얘 다 드러났으니까 칠판 보라고 말이야. 뒤에 예컨대 써놨잖아. 칠판 보라고 말이야. 여러분은 쓸 일도 없어. 언더는 칠 것도 없고. 중요한 건 얘 다 드러났고 기본서와 달리. 둘 다 끄서놨고. 그럼 왜 칠판을 안 보냐면 선생님 설명할 때. 여러분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편하면 쳐다만 보시면 돼. 다 해놨어. 매수해달라고 대리권 주었어요. 얘가 매도인이에요.
해서 이제 건물 매매를 했고 본인이 인도받고 보니까 목적물에 물주행 결함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하자 담보 책임 묻는 거예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든가 담보 책임 묻는데 문제는 하자 담보 책임 물려면 매수인은 뭐 해야 돼요? 손이 무과시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칙에 꺾었을 때 이 경우에 본인과 칠판 뭐라니까요? 대리인 중에서 누가 손이 무과시를 해야지 얘한테 하자 담보 책임 물을까요? 원칙? 어떤 사정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것도 누구를 필요로 판단해야 된다. 대리인. 얘가 원칙은 손이 무과시를 하는 거예요. 계약처란 대리인이 하자했다는 걸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으면 설사 본인은 하자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원칙은 얘가 손이 모르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116조 1항인데 116조 2항 예외는 이런 거예요. 매수해달라고 대리권 주면서 지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시를 해요? 칠판 고개 드시고 지시했어요. 병의 건물이 내 마음에 든다. 병으로부터 건물 매수하라 지시했다는 거예요. 명확하겠나요? 그래서 그 지시에 쫓아서 병하고 매매를 했는데 이때 본인은 하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리는 부지 하자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원칙이 하면 얘가 모르고 있었으면 얘가 알고 있더라도 담보 책임 물어야죠. 근데 이 경우는 뭐 했다? 지시했고 지시에 쫓아서 얘가 매매를 했은 경우는 본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정을 가지고 대리는 부지를 주장 뭐하니까 얘는 얘한테 나는 하자했던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대리인이 부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책임져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얘 왜? 상식이잖아 생각은. 이런 애들은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그야 뒤에 얘 드러났으니까 그 사례로 시험에도 물어보니까 집에 정리 전하고 복대리 이 복대리도 하도 물어보니까 단답식으로 복대리는 좀 그닥 어려운 건 없으니까 먼저 개념상으로 이것만 몇 가지 주의하시고 복대리는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을이 저 편의상 복대리인하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상대방이라고 하고 그러면 일단 이 복대리인 개념부터 잘 물어보는데 이유는 이 개념에서 참 함정으로 내기 좋은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 권한 내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그러나 본인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이죠. 얘는 이제 이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 권한 내 일을 행하도록 선임한 자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초과하면 안 될 것이고 특히 신경 쓸 거 복대리인 선임할 때는 대리인이 자기 자신 이름으로 선임을 한 것이 복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줄여서 우리가 복임행위 그러는데 이거는 논리 필연적으로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근데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복대리인 선임하기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 아니고 그러면 얘가 지 이름으로 얘를 선임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민법에서는 대리는 본인의 대리인 제도만 허용을 하지 대리인의 대리인 제도는 허용을 안 하고 있고 상식으로도 얘는 얘 말고 이자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누구 대리인을 보는 것이 사례에 맞다 본인의 대리인. 그다음 이렇게 복대리인 선임이 되더라도 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얘도 대리인의 자기를 보유를 그대로 해요. 따라서 얘만 대리행위 하는 게 아니라 얘 있더라도 얘도 직접 상대방 찾아서 자유롭게 대리행위 할 수 있고 대리인 자기를 보유를 하니까. 그 다음 여기 복대리는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든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든 언제나 이미 대리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 요 대리인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이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자동 선임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대리는 누가 선임하든 언제나 임의 대리인 해당이 되니까 이 복대리는 임의 대리인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다시 자기 시다발이 복대리인을 또 선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임의 대리인. 이걸 딱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게 임의 대리인이냐 법정 대리인에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권의 차이가 있어요. 원칙 임의 대리는
복대리인 선임권 없어요. 상식적인 이야기다. 토지 팔아달라. 얘 믿고서 네가 책임지고 일처리하고 대리권 줬더니 얘가 저 맘대로 복대리인 선임해버리면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애가 내 일처리 하니까 두 사람 사이 신인관계 예배되는 거야.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임의대리는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하면 안 되고 가마자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임의대리는 복대리인 선임하고 대신 법정대리는 임의대리인과 반대로 뭐 신인관계 예배되고 그런 거 없으니까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고 대신 이제 책임 소재가 남게 되는 거예요. 임의대리인이 이렇게 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을 하든 법정대리인이 자동으로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을 하든 얘네들이 이제 일 처리를 잘못해서 본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얘가 얘한테 책임을 지는데 임의대리인의 경우는 책임이 좀 강경이 돼요. 외적으로만 복대리인 선임권을 주니까 복대리인을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경우만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고 법정대리인 경우는 권한을 주면서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 권한을 주면서 책임은 가중을 시켜요.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없는 경우도 일단 얘가 일처리를 잘못해서 본회가 손해가 생긴 이상 당연히 책임질 게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무과실 책임을 지고 있고 이런 게 기초니까 처로 돌아와서 의, 성질, 언더란 쭉쭉 있고 이 대리인 부분과 책임에서 가로 1번은 임의대리인의 권한과 언더란 쭉쭉 있고 지나가는 길에 그 밑에 판례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 이제 복대리인 선임을 가능한다. 승낙은 묵시적인 승낙은 상관이 없다. 나온 판례가 고건이 점검 딱 하고 밑에 책임 121조 1항 2항 집에 가서 딱딱 있고 가로 2 법정대리인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한다. 책임이 가중된다. 무과실 책임진다. 그러나 마지막에 외도 있다.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선에서 복대리인 선임을 했다. 법정대리인도. 근데 이때도 무과실 책임을 지면 너무 가혹하니까 이때는 임의대리인처럼 과실 책임만 지운다. 122조 단서 있고 쭉쭉 이렇게 해서 쭉쭉 그 다음 우측 넘어가서 복대리인 3명강선 가로친 1번 다시 7번 보세요. 뭐 하나를 지금 신경을 써두냐 그러면 법규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저 복대리는 여기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물을 본에 대해서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상대방에 대해서도 가져요. 근데 여기서 저 복대리인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물을 본에서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 논리가 맞으려면 이 대리인이 본에 대해서 뭔가 권리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와 똑같은 권리물을 복대리인도 본에서 갖는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대리인이 본에 대해서 갖는 권리물가 뭐가 있냐 그 말이야. 아까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 숙권행위라고 하는 거 요거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수여하는 것이지 무슨 권리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얘한테 갖는 권리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떠올려야 되냐. 원인된 법률관계 그걸 떠올리라고. 두 놈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인계가 체결됐다. 그럼 얘가 위임인, 얘가 수임인. 요 기초적 내부관계부터 봐서야 되는 권리무가 있다. 그 말이야. 얘는 수임인으로서 만약 일처리 대가를 받기로 했으면 유상 위임, 보수지급 청구권을 갖고 나무 일처리하다 보면 개인 비용이 지출이 돼요. 그럼 비용상한 청구권도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의무는 나무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선량한 가르쳐서 주임을 가지고 일처리할 의무가 있고 이런 수임인으로서 위임인에서 갖는 각종 권리무가 있다. 이 권리무를 말하는 거였대. 그런데 또 문제가 났다는 거야. 여기에 복대리는 누가 선임하냐? 대리인이 선임을 해요. 따라서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는 기초적 내부관계 원래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거야. 얘가 일처리했다. 본인이 일처리한 거야. 그럼 얘도 누구한테 보수받아야 되느냐? 얘 말고 본한테 받아야 돼. 내 사비가 지출이 됐다. 비용상환 청구 얘한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례에 맞아요. 근데 두 놈 사이에서는 내부관계가 없는 거야. 이렇게 선임됐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민법의 딜레마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상식으로는 얘는 본인이 일처리 하니까 누구로부터 비용 받아야 돼요? 걔로부터.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인계약이 처리되어 있으면 비록 복대리는 대리인에서 선임이 되더라도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서도 이와 똑같은 내부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권리물을 얘도 갖죠. 따라서 얘는 일처리 대가 누구한테 받는다? 본에게. 그런 이야기. 그거 이해 잘하라. 따라서 복대리는 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무가 있다. 풀어놓은 돈.
본인 복대리인사에도 본인 대리인사에 마찬가지 내부 관계를 인정하자. 그 스토리. 정리 딱 하고. 마지막 밑에 가로친 2번 읽으면 되고, 가로친 3번 점검 딱 하고. 복대리권은 요 대리권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해요. 요 대리권 보면 요거 초과하면 안 되고, 그런 이야기니까 그 가로친 3번 점검 딱 하고. 그냥 마지막 남은 것이 목권대리인데 여기까지가 대리의 기본이고, 이 목권대리가 이제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목권대리가. 요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오후에 공부하실 분은 지금 5분이니까 3시 5분까지 오시고. 네? 오늘 안 해요? 그랬어요? 나는 모르고. 아, 나 오후에 좀 바빠요. 동사무소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오후에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것 때문에? 이거 나한테는 이야기 안 했을까? 아, 그러시구나. 목요일날 또 수업하죠? 아, 그 오후에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잘 됐네. 나 지금 바빠요. 오늘 고생 많이 했네.